2023 딜사이트 창립기념 경영 전략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황윤기 아나운서입니다. 딜사이트는 2018년 10월 1일 팍스넷 뉴스로 시작해서 올해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 그 5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사명을 딜사이트로 변경하고 사옥을 충정로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딜사이트의 변화만큼 세계 경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넘어 지금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현실이 되는 뉴 노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요. 또 기술과 자원을 무기로 한 경제 안보 시대가 찬슬이 옅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한국이 1%대의 경제 성장률, 이른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딜사이트는 오늘 창립기념 경영포럼의 주제를 LA 공포, 뉴 노멀이 된 장기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이라고 정하고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강연에 앞서서 이번 포럼을 주최한 딜사이트 이승호 대표이사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승호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대표이사 이승호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딜사이트의 전 이름 팍스넷 뉴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지 횟수로는 7년,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시에 7명의 기자들이 시작해서 지금은 한 80명, 전체 인원이 한 8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늘었죠. 저마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딜사이트의 성장과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딜사이트에 큰 도움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딜사이트가 빠르게 변화 성장한 만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억눌렸던 세계 경제는 2023년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제로 금리 시대를 접고 기준금리를 가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겠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둔 싸움으로 기술과 자원을 무기로 한 무역 다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은 중국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국내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에 딜사이트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L자형 저성장 진입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U자형 반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딜사이트 경제전망 포럼에 연사로 기꺼이 참여해 주신 서강대 경제대학원 이윤수 교수님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님,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 조영준 원장님, 그리고 KB인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딜사이트는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 교류는 물론 공정한 미디어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딜사이트 창립기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호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딜사이트가 사명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사명 변경은 물론 딜사이트 메인 페이지 및 서비스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에 대해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딜사이트 강재희 이사님을 모셔서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는 진화로 잡았습니다. 딜사이트가 창사 이래로 독자 여러분의 사용성 증진과 자본시장 내 딜사이트
딜사이트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진행해온 각종 발전들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딜사이트는 다양하고 편리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뉴스, 스크랩뉴스, 키워드 알림, 그다음에 이슈 구독 이런 개인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굳이 딜사이트 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딜사이트가 준비한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딜사이트는 지난 7월 딜정보 DBR을 바탕으로 하는 실시간 딜리스트와 리그 테이블을 포함한 프리미엄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리그 테이블에서 하우스별 딜리스트로, 그리고 하우스가 주관한 딜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발행사별 딜리스트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맥락 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사이트는 다음 달 11월부터 B2B에서 B2C로 그 저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업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딜 인베스터 인더스트리로 이어지는 기사 분류를 일반 독자들에게 익숙한 종목 뉴스, 채권 신용, IPO 유상증자, M&A 등으로 기사 분류를 변경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손쉽게 익숙하지 않은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주식 투자 중심 상품, IB 중심 상품, 그다음에 주식 IB 결합 상품 등 번들 상품도 준비해서 사용자들의 편리한 구독 생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딜사이트의 발전 이외에도 딜사이트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조달 공시에 재무 정보를 더한 이밸류에이션 자동 기사를 출시해 독자 여러분들이 조달 시장에서 놓치는 이슈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강력한 검색 기능을 포함한 채권 정보 포털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딜사이트는 창사 이래로 자본시장 미디어에서 자본시장 정보 제공자로 발돋움했고, 딜사이트가 자본시장 정보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까지 딜사이트는 진화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재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경제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연은 LL시대 경제 상황 진단 및 내년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교수님께서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 IMF, 월드뱅크 컨설턴트 역할을 하신 후 2009년부터 서강대학교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역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제가 드리고 가는 말씀을 이렇게 아주 유쾌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주제 자체가 L이 시대 경제 상황이라고 L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주셨는데, 저는 L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수평선이 이게 정말 수평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살짝 올라올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성장이 낮은 데서 비롯되는 L이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강연을 드릴 내용은요, 먼저 한국 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가 저성장의 문제를 돌아볼 때 생각하게 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하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70년대부터 90년대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요, 그 각각의 요소에서 지금은 무엇이 빠졌길래 성장이 늦어졌는지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결국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성장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종착되게 되는 지점이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보는데 우리가 산업과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기업 동학의 관점에서 생산성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저는 뭐 단기 전망은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과 관련돼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오그래픽 폴리티컬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을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빨간색 굉장히 높게 지나간 게 우리나라 성장률이고요. 참고로 미국하고 일본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성장률이 70년대에는 뭐 12% 평균 뭐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다가요. 80년대, 90년대에는 이게 10% 미만 한 8%대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더 낮아지고 2000년대에서 2010년대를 오게 되면은 포인트가 되나요? 예, 뭐 0에서 2% 아니면 뭐 그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굉장히 성장이 빨랐던 고성장 시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거두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2%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룰 오브 세븐이라 그래갖고 70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70을 12로 나누면 대충 6년에서 7년마다 우리나라의 GDP가 2배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2%로 갔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6년이면은 2배로 가던 게 5년이 지나야지 이제 2배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뭐 5년만 있어도 회사에서 연봉이 따로 안 올라도 월급이 2배가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현상에서, 지금은 내가 시작한 연봉에서 은퇴할 때까지 연봉 2배가 회사에서 따로 올려주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이 둔화되었는가를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물적 자본이 있고요. 기계하고 공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그 취업자 수하고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 취업자 수하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인적 자본,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총 요소 생산성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자본인데 그 70, 80, 90년대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줄어든 게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인력 자본으로 성장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숫자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는가 두 가지가 모두 작동을 하는데, 사실은 70년대에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80년대, 90년대에는 그 얘기를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오히려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색깔을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그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어떤 투입 요소를 배제하고 나서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게 그 효율성, 혁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 혁신의 강도가 꾸준하게 낮아져서 지금 2010년대를 보면은 위에는 안 보이고요. 밑에 마이너스로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OECD나 우리가 좋아하는 OECD하고 신흥국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여전히 예전에는 높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이 성장률이 OECD 상위 50%나 OECD 국가 그 검정 파랑색보다는 낮아져 있고요. 신흥국가보다는 약간은 높은 수준이지만 이 생산성 성장률이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 높은 성장률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성장을 빠르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둔화가 되는데, 그렇게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진화라는 주제로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요. 우리 경제가 끊임없이 굉장히 혁신적인 산업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70년대에는 옷 만들고요, 신발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 녹색으로 그리고 그게 파란색 여기서 보이는 품목이고요. 이런 것들이 잠깐 선박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던 그 섬유에서 우리가 자동차하고 전기 전자로 가고요. 전기도 생각을 해보시면 80년대에는 백색 가전이라 그래서 냉장고, 라디오 만들다가 TV 만들다가 그러다가 그게
LCD로 가고 전화기로 가고 전화기도 스마트폰으로 가고 그 핵심 부품인 반도체로 갑니다. 사실 전 세계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거의 가장 높은 산업으로 꾸준히 진화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왔고요. 그러면 다음에 반도체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라고 쳐다본다면 지금까지는 별로 답이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혁신으로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고 생산성이 아직 높게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좀 더 혁신적인 산업으로 감에 따라서 근데 그 혁신적인 산업이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 탈산업화의 경로하고는 좀 다른 경로를 겪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부가가치 비중이고요. 오른쪽은 고용 비중입니다. 둘 다 제조업의 비중인데 보시면 선진국들이 약 5,000불 정도의 그 1인당 GDP를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은 대부분 제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예, 뭐 OECD 상위 50%, 뭐 OECD 국가 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떨어지고 고용 비중도 같이 떨어집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고용 비중은 다른 나라와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조업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니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현상이 고용비 줄어듦에도 가능했던 것은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에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차이나 팩토리라고 부르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에 편입돼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요새 아시아 팩토리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중국 경제의 호황을 우리나라가 덕을 봤었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수준을 유지하는 그 탈산업화 현상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생산성의 증가가 예전과 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은요, 이거는 저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준비해달라 그런 자료 때문에 코로나 이후를 비교한 건데요. 코로나 이전을 우리가 일로 봤을 때 미국은 한 5% 이상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약 2 내지 3% 정도의 낮은 성장률로 성장률 증가율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성장률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한번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미국을 일로 놓고 우리나라하고 OECD의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 OECD도 미국에 비해서 물론 OECD 상위 50%는 미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 정도까지 높이 미국을 따라오다가 최근에는 미국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20%밖에 안 되던 생산성 수준이 60%까지 올라왔는데 2000년대 이후로 정체됐을 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는 오히려 그 미국에 비해서 생산성 수준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성 성장률이 떨어지고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저는 산업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를 놓고 보면 이번엔 OECD를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OECD 빨간색이 우리나라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낮고 서비스 검정색은 60%, 제조업은 거의 100%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은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조업 대비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OECD에서 독보적인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일부 제조업하고 비교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높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 성장률도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따라잡혔고요.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률은 중국에 비해서 낮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 수준이 낮고
성장률 자체도 높지 않다라는 점에 우리나라 생산성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하나 찾아볼 수 있고요.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중소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나이가 어릴 때만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보면 나이가 어린 기업이 성장을 하지 오래된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창업기업의 비중이 중요한데요. 창업기업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권에 비해서 녹색입니다. 창업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 아니냐라고 보면 10년 미만 기업의 숫자를 보면 이거는 다른 나라랑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가 창업이 줄어들 때 우리나라가 유지를 하긴 했으나 젊은 기업의 비중이 별로 그렇다고 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젊은 기업의 폐업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상대적으로 성장력이 높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젊은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 않다는 거고요. 이건 새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젊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것을 산업별로 봤을 때도 여기서 파란색이 그 혁신이 높은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인데 이 산업에서의 기여도가 2010년대 이후로 떨어졌다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관심 있게 물어보는 질문인데 저는 그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그럼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예전에는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전망치가 현저하게 낮고요. 반 정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져도 1인당 소득이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생산을 적게 해도 나눠 가지는 사람 숫자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분모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인가?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산업 노동 생산성 보여드리니까 지나가고요. 그러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 산업을 봤습니다. 이 노란색이 그 파이낸스고요. 그나마 파이낸스는 미국의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은 다 40에서 30%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미국을 100으로 보면 4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질적인 변화를 얼만큼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지만 생산성 성장률이 낮다라는 게 좀 문제고요. 우리나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 중에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총량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이렇게 총량이 늘어나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면 그거는 그냥 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출 증가가 금융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서브프라임인데 미국은 서브프라임이 증가할 때 대출의 질 악화를 동반했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미국의 은행만큼 보다는 훨씬 똑똑해서 생산성은 낮아도 그 대출 관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총량이 늘어났던 시기를 살펴보면 부동산 급증기고 이게 부동산은 어떤 투자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집을 삶에 따라서 대출을 늘리는 어떤 당연한 금융 서비스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요. 반면에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를 보면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바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기업 대출이 가계 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가계 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총량의 양은 많지만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보자면 별로 높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한 차주와 여전히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들이 점점 소득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출 부담이
대출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를 적게 하고 이자를 많이 내고 자기에 대한 투자를 다른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어떤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된다는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낮느냐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대출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가 됐고요. 취약한 차주의 부실률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있고 취약한 차주는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신용은행 기타 대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업권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은행권의 시스테믹 리스크로 가기에는 이렇게 문제가 아직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일단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아파트하고 대규모 PF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증권사하고 저축은행은 아파트의 비중이나 이런 건 작고 규모도 작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자율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자율이 10년 우리가 연준의 이자율과 한국은행의 이자율을 보는데 시장 이자율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년 국채 금리가 최근에 5%를 넘겼다가 다시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자율이 앞으로 사실 연준에선 이자율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시장이 믿지를 않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진짜 높게 올라가나 보다라고 믿게 된 것 같은데 연준이 내놓은 프로젝션인데요. 올해 3월부터 6월, 9월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연준 이자율의 추이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GDP 이런 거에 대한 걸 보시면 뭐 이게 GDP 이런 게 생각보다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 12월 이자율을 작년 12월에 4.1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3월에 4.3으로 뜁니다. 3월에 4.3에서 4.6으로 뛰고요. 이번에 4.6에서 5.1로 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5.6으로 가면 내년에 4.6으로 1%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50bp밖에 안 내릴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건 아마 올라가봤자 2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이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인가가 시장의 중요 이슈인데 이게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올해는 이자율이 오른다. 당연히 알고 누구나 그에 맞춰 채권 투자를 했고 내년에 이자율이 내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자율이 내년에 생각보다 내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 가지고 있던 국채들을 다 팔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잘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해서 GDP는 높게 올리고 실업률은 낮게 내리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견조한 경제가 계속 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중위값인데 참고만 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장기 경제 성장을 전망해 보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뭐 1% 정도의 성장률을 뭐 10년 뒤에는 가져가게 될 거고, 뭐 20년 정도가 지나면 1%를 유지하기도 좀 힘들다는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전망은 가장 최근에 IMF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올해는 1.4, 내년은 2.2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성장률을 생각을 해보시면 꾸준히 그 아래로 조정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 글로벌 IB는 이거보다 좀 낮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경제에서는 단기적인 전망도 계속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을 살 때는 계속 가격을 올려야지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떨어지는 주식을 팔 때는 자기가 내린 가격에 안 팔리죠. 계속 자기가 파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트렌드가 하향할 때 단기 전망도 이게 따라서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 나오는 단기 전망을 너무 과신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특히나 디리스킹이라 그래서 그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이 디리스킹 이거는 리스크를
매니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보이드하라, 피하라는 식의 조언을 합니다. 아예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지 말고 중국 경제에서 공장하는 걸 아예 피하는 게 미국 정부의 조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에 따라서 중국과 정말 헤어질 수 있는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얘기는 이어지는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노동 생산성 문제 등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님께서 경제 안보 시대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셨고요. 조경엽 실장님께서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국회 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으로 재직하셨고요. 지금은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딜사이트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제 안보 시대 한국의 대응 방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윤수 교수께서 우리 경제를 좀 전망을 해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다가 1990년 들어와서 5년에 1%씩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해서 중대한 전환 시점에 있고, 미래 패권을 위한 혁신 경쟁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미중 패권 경쟁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이제 서구의 보편적 사회로 편입이 되면 세계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거다,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WTO 이후에 갈목하는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팽창 정책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남중국해 도발이라든가 1대1로를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대륙 해양으로 영향력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의 기술 탈취를 이제 서슴지 않고 있고, 제조 2025에 보면 이제 공상 정권 수립 후 한 100년이죠. 2049년에 세계 경제를 재패하겠다는 뜻을 이제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세계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위협적인 국가로 지정을 하고, 트럼프 시대 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래 더욱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국제 분업을 통해서 자유무역 이러한 주의가 국내 생산 역량에 크게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이제 간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제약품의 95%, 원료로 쓰이는 95%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가 이제 출범을 어커스 쿼드하고 출범을 했고, 경제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IPF가 이제 지금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첨단 기술을 공유하면서 안전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보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필요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급망 재편도 이제 동맹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제와 안보가 분리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과거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이제 소련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는 경쟁 관계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미국에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군사나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시장 규모라든가 상품 생산력, 그 지정학적 이해에서 미국을 지금 위협하는 국가로 좀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혼자 하기보다는 인도 태평양에 반주구 국가를 형성을 하고 경제 군사 블록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점진적으로 탈중국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쿼드와 같은 이런 이제 안보 공동체에는 소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좀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지금 어려운 측면은 선택을 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호국들의 GDP 총합이 세계 GDP에서 65.3%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아직도 첨단 기술이라든가 경제 군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차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측면에서도 우리 선택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만 탈중국화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인을 최소를 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우선 전략 산업에 국한해서 전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를 하는 게 뭐 시나리오 1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융이나 다른 제조업까지 탈중국화를 추진하는 게 시나리오 2. 이거보다 더해서 완전히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것이 시나리오 3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 1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글로벌 공모에서 완전히 제외할 때는 이제 우호국들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호국들이 이제 미국 블록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만약 대만이나 이런 데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금융이나 다른 제조업 이것도 이제 배제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를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이런 전략에 맞서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쌍순환 전략인데요. 국내 그다음에 국제 순환을 이렇게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순환은 그동안 이제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소비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성장 전략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또 기술 개발 및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을 하는 자력 갱생을 추진하는 게 이제 국내 순환이라고 할 수 있고, 국제 순환은 중국과 그 지역의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공급망을 이제 강화해서 중국의 그 첨단 고부가치 상품을 그들로 이제 수출을 하고, 반대로 내수에 필요한 제품을 그들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국제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이런 쌍순환 전략이 저성장을 더 고착화시키고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Thank you 시진핑이라는 이제 사설을 통해서 중국의 3연임은
서방 국가의 이제 축복이다 뭐 이렇게 꼬집으면서 중국이 아마 10년 뒤로 후퇴할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할 정도로 시진핑 집권 장기 집권은 상당히 중국의 리스크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올해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10년 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2050년에 노인 비율이 30%를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인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고, 한국이 이제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명목 1인당 GDP가 33,000 달러 정도 되고, 일본은 94년에 진입했을 당시 4만 달러 정도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1인당 GDP는 12,500달러 정도, 3분의 1 수준인데, 이런 수준으로서 막대한 사회적 부양비가 요구되는 이 고령화를 중국이 견뎌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보시면 그 중국이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부분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부동산 비중이 한 30%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이 20% 이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인당 GDP 증가율이 2005년에서 19년까지 8.4%인데 비해서 부동산 가격 증가는 17%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국의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특히 선전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LA 주택 가격보다 한 3배 이상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 그만큼 또 부동산 충격이 중국 경제에 크다란 부담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리스크 또한 이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니까 민간 부채가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총 부채 대비 현재 297%, 그 중에서 민간 부채가 19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 중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한 건 맞고, 그러나 지난 5년간을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BIS 43개국 조사국 중에서 우리가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윤수 교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채 문제가 금융 리스크로 가지는 않겠지만 소비를 제약하는, 상당한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지금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 정부가 투자를 할 때 전부 지방 정부 융자 기구를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9,000개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빚이 지방 정부 부채로 안 잡히다 보니까 사실 추정하기도 어렵고, 그 규모가 이제 IMF나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될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 발행 규모도 한 395억 달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코 폴로 연구소에서 이 중간 벨트 술찬성부터 해서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부채, 그러니까 부도 위기에 직면한 지방 정부로 분류를 할 정도입니다. 이 성장에 있어서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측면도 있는데, 중국의 노동 생산성을 보면 저 그림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앤다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계속해서 노동 생산성이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초요소 생산성인데, 지금 10년 이후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우리가 TFP가 0.85% 정도 되는 반면에 중국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0.19% 평균적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마이너스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렵고 저성장 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학력 수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나 이제 1980년대 아일랜드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숙련 일자리에서 고숙련 일자리로 이제 전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리고 이는 이제 잠재적으로 중국이 이제 쌍순환에서 추구하는 고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는 1975년이죠. 75년에 하위 20%하고 상위 20%가 거의 뭐 소득 점유율이 비슷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지니 계수도 이제 0.5가 넘을 정도로 소득 분배가 상당히 큽니다. 소득 불평등가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나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 중국 정부도 공동 부유 정책을 쓰는데 이 공동 부유 정책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소비성 지출을 늘리고 투자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 하락을 더 촉진시킬 거고 그러다 보면 성장 둔화를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콧물이 나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나 시진핑 체제를 고려를 할 때 중국이 향후 한 10년 내에 2%대로 가지 않겠냐는 이런 이제 국제 기구의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3-4%대로 하락을 할 경우 중국이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쌍순환 전략을 보면 결국은 이런 구조적 리스크로 쌍순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부채 리스크로 내수 확대가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고 이게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공동 부유 정책 이것이 기업과 부유층의 이제 희생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적 갈등이 좀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임금 인상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더 떨어지게 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순환이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순환을 보더라도 지난 5월 달이었죠. G7 회담 일본에서 열렸던 G7 회담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반시장적 형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은 이에 이제 맞불 작전으로 이제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탄으로 끝나는 5개 국가들과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 자유진영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가치 사슬을 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GVC 그런 우호국가의 GVC 구축은 지속 파급 효과라든가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본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지향적인 개방 국가로 국가 정책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동맹에서 이제 핵심 국가,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전략성 모호성은 미중 패권 전쟁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성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이니 반자유진영 이런 대결 구도에서 우리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중심에서 보면 아까 GDP 측면이나 기술 측면에서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우리로서는 국가적 자해 행위에 가깝지 않나. 특히 이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 그 아태 지역에서 패권을 잡는 것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피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점진적으로 전략 상품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사례에서 이제 호주가 그런 식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10년 중반까지, 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부상을 상당히 경제 기회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멜컴 내각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 부상을 안보의 도전으로 강력히 인식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적극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은 2010년 초반부터 이제 탈중국화를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안보 보장 추진법을 국회에 제정을 해서 전략 상품 및 물자에 대한 공무망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볼 때 계속해서 고성장은 이어가기 힘들고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 보았듯이 너무 부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이 없더라도 중국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중 축소와 속도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인 중국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기업에서는 비효율성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대기업과 함께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이 나올 경우에 뭐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수입 다변화 하는 비용까지 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자유무역 시대에서 신산업 정책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2022년에 10월 달이죠. 공공망 안정망 기본법, 이걸 국회에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 기업들도 이제 이런 글로벌 공무원 재편의 시기와 조절 뭐 이래서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중국 현상에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듯이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업들을 어디가 유치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유통기업법에서 이제 유통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 투자를 해소하고 신규로 이제 국내와 국내 생산이 증가하는데 기여를 해야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좁다. 그래서 일본처럼 해외 투자를 회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국내 생산과 투자에 기여를 했다면 유통 기업으로 간주를 하고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초반까지 고도 성장을 한 데에는 이런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었기 때문인데, 지금 국내 보면 규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다음에 CEO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고, 그 화관법, 화평법 이런 거 보면 일본의 100배 이상 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기업을 새롭게 출발하는, 실질적으로 100대 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17개 정도는 우리나라 사업에 불가능한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규제 개혁은 빨리 철폐를 해야 되고, 이 노동시장도 세계에서 보면 가장 경직성인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미국 주도의 블록 내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하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국내 투자가 좋죠. 그렇지만 이제 해외 미국 시장이나 이런 글로벌 공급망 내 투자를 확대해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다만 거기서 번 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제약 요인들을 제거를 해주면 국내 투자도 늘고 고용도 확대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우리가 얼만큼 더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의 현재 상품 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기술 격차를 늘리고 업그레이드하는 차별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금 우리가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우리가 이용한다면 이 저성장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 안보 시대의 객관적인 현실과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네요. 자, 세 번째 강연은 탄소 중립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원장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조현준 원장님께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장,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정책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한상의에서 지속가능 경영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입니다. 앞서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블록화되어 있는 그런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셨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웬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느냐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엊그저께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도레이 도레이죠. 도레이가 구미 지역에 공장을 새로 열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뭔가 새로운 공장을 하나 열었습니다. 보면 탄소 점유로 1위를 하는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수소 이 경제를 위한 자동차에 이제 수소 탱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30기압을 견딜 수 있는 아주 그런 제품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새로 열겠다라는 이제 그런 반가운 소식이죠. 또 하나는 지금 사우디 순방 중에 한전이 그죠? 그쪽하고 MOU 체결하면서 청정 암모니아를 한국으로 매년 이제 가져오는 그런 MOU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이죠, 그죠? 뭔가 새로운 물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뭔가 좋은 신호를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암모니아 주로 화장실 가시면 많이 맡을 수 있는 냄새인데. 실제로는 이제 암모니아가 NH3여서 질소는 분해를 시키면 질소는 비료로 쓰고요. H3는 이제 수소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사우디 같은 나라가 LNG가 메탄이죠. CH4인데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카타르에서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할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결국 그래서 아마도 이런 L의 공포, 뉴 노멀이 된 장기 저성장 시대의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에 약간 뜬금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탄소 중립하고 ESG 지속 가능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저를 불러서 좀 이야기를 들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약간 좀 부정적이죠. 기업들한테 이런저런 굉장히 규제적인 요구도 많이 하고 하는 걸로 볼 텐데 사실은 저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산업의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은 시간이 30분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이게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저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술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문제는 어떤 그 법적인 그런 제한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양 당이 다 동의를 해도 실제 쉽게 통과되지 않는 그런 법들이 많은 것, 그리고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가라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뭐 시바민이 뭐니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 세계 기온 상승에 대한 거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여기에서 누적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최대 29.3조 달러의 그 손실이 92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그런 그 기업들에게 저게 어떤 비용의 영향으로 다가올 거라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뭐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그 작년에 그 태풍 신남노로 인해서 포스코가 그 이제 침수가 되면서 3개월간 공장이 스톱이 됐죠. 그래서 약 한 2조 7천억 이상의 손실을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뭐 이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사실 탄소가 줄어드는 영향은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런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이슈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들한테 통상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현재 저렇게 영향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경우와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세계선을 보시면 온도 상승이 저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로나가 뭐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 모습을 본 것도 굉장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서로 해외 여행도 거의 못했고요. 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뭐 지구가 전체가 셧다운이 됐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뭐 천문학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후 체계들이 쭉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국가들의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 NDC죠. 그래서 스스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과거 정부에서 40% 감축,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했을 때 저희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들 너희들이 감축할 내용을 스스로 하라. 대신 후퇴는 없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저걸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40% 감축하는 그런 거로 우리나라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럼 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저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저희가 에너지 여기 지금 전기 쓰고 있는데요. 전기가 그냥 뭐 한전에서 공급해주면 저희는 쓰면 됐고요. 그게 굉장히 저렴했구나라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꿀 수밖에 없고 바꿔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지금처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기업들이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그게 어려운 걸 보시면 여기 새로운 에너지 도입 시기도 보시면 이제서야 재생에너지라는 게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전력 밀도로 보시면 주어진 크기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의 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석 연료가 높습니다. 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런 풍력이나 수력, 태양열 같이 제곱미터당 생산 가능 전력의 양이 낮은 전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석유값이 지금 올랐다고 좀 오른다고 막 굉장히 뉴스가 난리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코카콜라보다도 더 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저렇게 비싼 연료로 바꿔야 되니 그게 쉽겠습니까?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활동을 5가지의 그런 분류로 보면 제조와 전력 생산이 3분의 2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손실을 크게 봤지만 포스코가 3개월간 문을 닫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국내에서 작년에 탄소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탄소량은 늘어납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 NDC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석유화학 업종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조금 석유화학 업종도 약간 좀 업황이 좋진 않게 바뀌긴 했으나 굉장히 업황이 좋은 상태에다가 또 하나 뭐 있으냐면 S-오일에서 새로운 석유화학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다고 했거든요.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우리 경제적으로는 좋아야 하는데 탄소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제조, 전환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별 배출량을 보시면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주 값싸고 좋은 에너지인 화석 연료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 단계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하지만 보시면 이런 뭔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소 생산 및 저장 그리고 전기가 저렴할 때 저장하는 축열, 아시겠지만 배터리로 저장하는 BESS 기술도 포함되어 있고 핵융합 기술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겠죠. 보시면 한국 남부 발전인데 실제로 이런 발전소들이 국내에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수소를 넣어서 수소로 수소 전지를 만들면 실제로 강동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발전소라고 하면 저쪽 서해 바다나 동해 저쪽 남부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대규모 송전 케이블로 끌고 오는 그런 형태의 발전소만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저런 수소 연료 전지 발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두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이게 발전소입니다. 네모난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저기서 이게 약간 다른 형태긴 한데 두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컨테이너가 440kg의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화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수소를 넣어서 수소를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발전소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하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면 대부분 전기를 거기서 공급받는 거가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방향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런 어려운 난제인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뤄내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기업들이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기업들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혁신이겠죠. 혁신이고 새로운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소 연료 전지 그런 발전소와 같은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지금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도 100대 과제라고 해서 100대 기술이라는 걸 선정을 해서 그런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그런 투자들이 계속 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핵융합, 지열에너지, 양수발전, 축열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게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돼서 2025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저런 기술의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민간이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제로 탄소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건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연구 개발
도 보면 실제로 아까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은 거의 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제로 탄소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그 지원으로 가격을 인하해 주는 방식이 있고, 탄소 집약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마도 되게 부정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이 ETS 그죠, 그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집약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높여서 새로운 그런 그 기술들이 그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더 어렵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노동 구조에서 이렇게 제조업이 내려가면 사실은 제조업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저렇게 높습니다. 25% 있고 일본 20%, 독일 19%,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탄소가 늘어나는데 그걸 줄이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 의존도도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이 34%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도전이면서 또 하나 거기에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런 기회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지금 에너지 가지고도 굉장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전이냐 재생이냐 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석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NDC 그 세부 이행 계획을 금년에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이 재생에너지 30%에서 21.6% 가지고 내려간 거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석탄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비율을 감축시키는 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실제로 석탄 발전소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이 낮추는 문제, 28개 그 발전소를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 문을 닫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도 보였죠. 예, 그럼 이런 탄소 중립 저렇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리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그 대한상이 내에 있는 SGI라고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보시면 두 가지, 기후 편익과 투자 편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기후 편익이라고 하면 탄소 중립을 통해 막을 수 있는 기후 변화 그 피해 비용을 그 편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거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대응을 잘하게 되면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편익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 편익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기술 혁신으로 발생하게 될 새로운 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업에 적용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그 편익이 되겠습니다. 예, 기후 편익은 저희 그 연구소에서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2100년까지 아주 장기적이죠. 탄소 중립을 줄일 수 있는 기후 편익이 그 피해 비용을 약 한 2.3조 그런 달러로 봤고요. 그리고 그렇죠. 기후 편익이 2.3조 달러로 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비교를 해보면 약 한 1,800조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그 편익이 되겠죠. 그 투자 편익은 이제 마찬가지로 저걸 하지 않으면 아까 그 기후 편익 같은 경우는 발생할 비용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면 이제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는 현재 한 2100년까지 1.7조 달러로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앞으로 신시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발생할 그런 그 이익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신시장 선점한다든지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 이런 그런 구분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경제성을 보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먼 얘기죠. 2063년. 이게 사실 이런 탄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별 문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2030년까지 앞으로 8년 후에 40% 감축이니까 8년 후에 내가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으려나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고민도 하신 분도 많을 거고, 그리고 2050년에 저기 탄소 중립이니까 28년 후의 얘기를 뭘 지금 하고 있나, 저거 그냥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텐데, 뭐 이거는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편익이 비용을 이렇게 넘어서는 시기가 2063년쯤 되겠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보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속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정책적인 그런 저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 비용 편익의 그런 그 크로스하는 점, 골든 크로스 점을 좀 빨리 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 방향하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사실 기후 위기 대응의 글로벌 패러다임이자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각국이 저걸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보고 기업들이 빨리빨리 새로운 기술도 만들고 그리고 저런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린딜 정책, 그리고 미국도 2020 탄소 중립 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 법안, 통한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중국도 탄소 피크 중립 로드맵이라는 거라서 최근에 보시면 그 중국 같은 나라는 거의 안 할 것 같죠, 그죠? 중국 같은 나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랑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신재생 관련돼서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도 굉장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배터리에 대해서도 그죠. 중국이 그런 쪽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새로운 인허가도 안 내어줄 정도로 그런 그 엄청난 투자가 이런 그 탄소 중립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에 세우고 거기에 따른 그린 혁신 기금 조성, 그리고 GX법이라는 새로운 법도 만들어서 그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이 그 방향성을 보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IRA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IRA법 그러면 살짝 우리나라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미국에 와서 다 생산하라라는 그런 걸로 보실 텐데, 저거에 보면 약 한 40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정도의 돈이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에 전부 다 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에 아무나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같은 그런 어떤 그 기술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소경제 전환에 90억 유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럽은 사실 NGI법이라고 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최근에 GX법이라고 해서 저쪽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지원 제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IRA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청정 에너지 관련 예산액이 3,910억 불이고요. 그리고 탄소 감축 목표 40%를 세워놓긴 했지만 그 외에 세 공제라든지 친환경 건물, 탄소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 그리고 친환경 운송 수단, 에너지 효율 관련돼서 대부분의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400조 원 정도가 그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것들에 투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새로 만든 그 리파워 EU하고 NGI법, 주로 저희 NGI법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면 이 그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용량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자금 조달, 국제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통한 그런 자금 지원 관련된 그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자금의 지원, 그리고 저런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저런 관련된 기술들이 좀 빨리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시테크라는 이게 이제 탄소중립 녹성장위원회에서 분류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제 관련된 스타트업을 키우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현재 있는 그런 각각의 산업이 어떻게 그러면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를 쭉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시점에는 약 한 9천조 원 규모의
그 기후테크라고 하는데 기후테크 시장이 열릴 거라고 맥킨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맥킨지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저거 관련된 그런 연구 보고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기술, 저쪽 관련된 산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고로에서 만드는 거를 수소, 뭐 쿠쿠스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해내던 거를 이제는 수소로 분리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전기로를 통해서 생산하겠다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원료를 가지고 바이오 나프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사실 화학 이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순환 경제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그냥 버리고 태웠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새로운 이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새로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시멘트 관련해서도 그런 새로운 과거에는 이제 석탄을 주로 떼서 이 소성 가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다른 이 연료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쓰레기들을 이제 태워서 해당되는 열을 얻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후테크는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제품과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에 대한 거고 범위를 저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관련해서 5개,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이렇게 5개 범위를 탄소중립 노숙성장위원회에서 정의를 해서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리고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 그리고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도 보시면 2020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투자 금액은 약간 1.6조 달러가 되겠고요. 거기 뭐 에너지 전환, 전력망, 그리고 기업에 대한 펀딩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70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보시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기후테크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도 보시면 아주 수직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관련된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저 기후테크 관련해서 이 기업들을 조사를 좀 했었는데 거의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면 거의 한 10,000개 기업이 기후테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기술이 있고 78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저런 것들에 대한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투자 그리고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각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 막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스타트업 행사 가서 본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 배양육 같은 거 저기에 보시면 푸드테크도 포함되거든요. 푸드테크라는 게 사실은 아까 보셨을 텐데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농업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얘기 들어보면 대체육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배양육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보면 탄소를 감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나라 포스텍하고 해서 기술 제휴로 만든 스타트업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나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 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미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걸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요 그룹을 잘 한번 보시면 이게 기존까지 흔히 이용되지 않던 기술들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법 제도적인 제한이 기존에 있는 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엄청난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아주 유망한 기술이고 이미 굉장히 투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내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 못하고 외국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들어오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쓸쓸함을 느꼈고 그리고 저거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 업종별로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각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뭐 그 외에 시멘트도 보시면 되겠고, 사실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겠다는 게 뭐 계속 빨리 처리하고 용량 큰 거 계속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초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도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감축하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가스라든지 그런 이제 이 sik각 작용을 위한 이런 가스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가스들도 새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부분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플라스틱 가지고 시멘트 업종하고 석유 화학 업종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기사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 플라스틱이 다 그냥 버려지는 거지, 앞에도 갖고 계시죠, 그죠? 저게 이제 잘 되면 아주 원재료까지 만들어 석유화학 업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런 그 시멘트 업종으로 가서 거기에 원료로 사용되는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플라스틱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양 업종이 서로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태까지 있었죠. 잠깐 보셨겠지만 이 수소 경제 관련된 거, 그죠? 이번에 사우디 가서도 한 게 결국 저는 수소에 대한 필요인데, 저 수소가 그 에너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철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소환원 제철에 들어가는 원료가 옛날에 코쿠스에서 지금 이제 수소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발전 부분에서도 이제는 그 석탄 발전이 없어지고 원전이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중요한 또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 LNG 발전입니다. 근데 LNG 발전이 되게 그 성질이 수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LNG는 사실은 CH4거든요. 수소는 H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LNG 발전에 실제로 수소를 같이 혼소해서 발전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 기술에 우리나라가 또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그 에너지 그런 그 회사를 M&A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수소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저 수소가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린 들어보셨죠?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핑크 수소, 이렇게. 저희는 이제 농담 삼아서 수소는 레인보우 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린 수소만 가지고 이 이슈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저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런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저걸 좀 비용 부담이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수소 자동차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수소 발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현재는 그런 이게 그린이냐 블루냐 가지고 논쟁, 그린은 되고 블루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더 확대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사실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게 다 폐기물이었는데 저거를 이제 지금은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기 수도권 매립지 가보시면요, 수도권 매립지에 굉장히 큰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매립한 거에서 메탄 CH4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400kW 아니면 아마 메가일 텐데, 400메가짜리 발전소가, 거기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게 있고요. 거기에 황화수소라는 것도 나오는데, 황화수소를 가지고, 황화수소가 약간 불쾌한 냄새, 그 냄새를 만드는 건데, 그걸 분리해서 수소를 따로 가져가고 황은 따로 분리해서 다른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폐기물이었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원료, 새로운 재료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환경부의 법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원료로 쓰려고 하면 법 제도적인 제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게 실제로 법제도에 막혀 있어서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도 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RWE라는 독일의 에너지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가 사실은 원래 이 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주로 공급하다가 이제 새로운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한 기업을 만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 그리고 관련된 투자,
투자들이 이쪽 탄소 관련된 기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스타트업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한상인 내에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탄소 감축을 하는 걸 인증을 해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왜 그러냐면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쪽이 빨리빨리 이 투자가 회수되는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기술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배양육을 만드는 기술이 이미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기간을 보니까 2027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동안에는 끊임없이 어떤 투자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걸 인증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 요즘에 아시겠지만 그린 펀드라든지 ESG 펀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텍소노미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도 금융 환경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증해 준 거를 보시면 LD 카본이라 그래서 타이어에서 저렇게 기름하고 그리고 이제 카본 블랙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인증을 해줬고 저희가 인증해 준 다음에 해당 기업이 거의 거들떠도 안 보던 기업이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서 지금 아산 쪽에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었죠. 그럼 폐타이어는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그랬더니 협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협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마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전방에 맨날 타이어 있는 거 봤는데 이제는 아마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다 원료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스테크라는 기업은 사실은 지금 이제 눈이 오고 했을 때 사용되는 게 염화칼슘을 쓰는데 그거에 이제 이 친환경 원료죠. 불가사리에서의 골편을 추출해서 그거를 같이 담아서 이렇게 이 획기적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발생을 줄인 거죠. 아마 옛날에 보시면 저렇게 염화칼슘 뿌린 다음에 차 운전하지 마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염화칼슘이 차에 붙어서 이제 부식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서 저희가 최근에 인증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죠? 실제로 염화칼슘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존 제품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도 만들고요. 5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 업계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이 계속 잘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어제 보니까 1.7% 잠재 성장률 1.7% 미국보다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해서 좀 우리나라한테 우리 경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좀 신속한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소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어떻게 탄소 제로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고요. 또 미국 IRA 같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시테크를 통한 시장 선점 전략 등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영중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벌써 오늘 포럼의 마지막 강연인데요. 4번째 강연은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님께서 L자를 U자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준 새로운 성장 엔진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훈 센터장님은 현대증권과 하나증권 그리고 KB증권 리서치센터 자산배분전략부 부서장을 거쳐 현재 KB증권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십니다. 역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상훈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받은 주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U자로 어떻게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고민하고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구성은 앞부분은 이제 그 매크로 거시 환경의 변화와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 이런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관련된 이제 5가지 이슈와 거기에 따른 이제 산업들의 영향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정반합의 세계 질서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 아래 차트는 전 세계 이제 교역량에 관한 그 차트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산업과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도 그렇고 코리아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들 하시는 게 수출이죠. 이제 보면 예, 수출이고 거기와 관련된 앞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있듯이 제조업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때 소위 그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만큼 해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교역량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교역량을 세계를 이제 크게 소위 세계화를 정의라고 하고 소위 탈세계화를 반이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그 철학에서도 말하는 이제 정반합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계화가 되다가 이제 그 크게 이제 그 반세계화, 탈세계화가 됐을 때 이제 두 번째가 주로 이 1900 그 보시면 이제 대공황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 1, 2차 세계대전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뭐 80년대 초까지가 다시 이제 크게 세계화가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이때 이제 70년대에 가장 최근에 이제 70년대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특징이 그 소위 스태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오일 쇼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제 탈세계화가 좀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아마 여기에 그 삼저 호황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그렇고 큰 한번 기회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대부터 해서 201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화의 이제 그 교역량의 뭐 이게 양이라든지 각도 기울기가 가장 이제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뭐 가장 수혜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뭐 할 수 있겠죠. 이제 보면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후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탈세계화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협, 예, 우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근래를 포커스해서 이제 보자면은요. 지금 세계화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8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2010년대 미중 무역 분쟁 발생 전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교역량이 이제 크게 늘어나죠. 이제 보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과 오일 쇼크 이로 인해서 연준이 그때도 금리를 굉장히 많이 인상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경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금리가 다시 이제 낮아집니다. 그리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때는 이제 소위 그 오프쇼어링, 예, 그러니까 그 분업화죠. 예,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거 합시다. 생산을 잘하는 신흥국들은 그쪽에서 이제 낮은 임금과 노동력으로 생산을 하고 소비를 이제 하는 국가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그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그때 이제 가장 수혜가 뭐 중국과 아시아 제조 뭐 수출국 신흥국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을 겪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거치게 됩니다. 팬데믹 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그 질병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그 이런 무역 분쟁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고 앞서 시대에 있었던 글로벌 분업 체계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그 리쇼어링이죠.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탈세계화가 더 뭐 앞서 뭐 디리스킹 이런 쪽으로도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미가 되면서 지금 이제는 각국 정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각국 정부들이 예전에는 그냥 싸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쪽에 공장을 짓고 했는데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중요한 산업이나 시설은 자국 내에 가지고 있어야겠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뭐 중복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또 기업과 시장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한번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봤는데요. 세계 경제 구조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근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IPF의 인디안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죠. 이제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구상 중인 앞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뭐 어쨌든 미국이 경제에 차지하는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그의 영향을 감가하기 어렵고 미국이 그러면 가장 최근에 새로 구상하는 게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이제 그중 하나가 IPF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PF를 이제 여기 진행 과정을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요. 일단 그 개최 장소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봤을 때 제일 먼저 2022년에 일본 도쿄에서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그 개최를 하고 또 이제 인도에서 개최를 하고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에 관련된 국가들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을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주요국 입장에서 생산 시설을 중국 다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을 이제 보유한 국가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소위 이제 그 미국이 새로 지금 주도하고 재편하는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되는 국가가 아닌가라고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자가 조금 작아서 죄송합니다. 네,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쨌든 결국 수출과 교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이런 이제 그 국제 교역과 이제 이런 경제 협력 기구들에서 또 한 가지 의미를 찾아보자면은요. 잘 아시는 이제 OECD부터 해가지고 뭐 APEC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세안 이런 부분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IPF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있는데 주요 이제 경제 국가들이 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부상하고 있는 뭐 인디아, 인도 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OECD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을 했죠. 그리고 있는데 중국은 가입이 안 돼 있죠. 이제 보면 그리고 APEC 같은 경우가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다 가입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도는 이제 안 되어 있고 이제 보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IPF는 중국이 배제되고 한국과 미국과 인도가 이렇게 이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패러다임의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는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하고 관계를 앞에 내용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소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계화 시대의 가장 수혜국 중에 하나고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한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때 이제 그 90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EC에 이제 중국이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이 APEC이 출범하면서 중국 수출액이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WTO 2001년에 가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레벨업 점프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들어서 중국의 교역 비중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교역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그러니까 경제의 절반 이상, 뭐 한 3분의 2 가까이가 수출인 국가에서 가장 큰 교역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과거에 가장 컸다가 줄어들던 미국의 이제 교역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이대로 가면은 뭐 다시 이렇게 또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요 이제 교역 1, 2국인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보시면은 이제 그 근래 들어서 뭐 일본과 이런 쪽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베트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아세안 수출과 또 삼성전자 이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도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쪽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이슈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인도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워낙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투자 뭐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IPF에서 인도가 참여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세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급망에 이제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정 이제 경제, 클린 에너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정 경제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반부패 그리고 이제 개도국 지원에 이제 그런 데 관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틀 안에서 인도가 앞으로 이제 성장이 뭐 인구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성장할 거다는 기대가 지금 많은 상황이죠. 뭐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인구 국가 그리고 이제 젊은 인구가 앞서 중국은 지금 이제 빨리 고령화가 오고 이제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지금 의견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는 인도가 이제 성장을 할 때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위에 보시면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인도에 대한 투자 및 협력에 관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도 자국의 정책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나라와 이제 인도 교류에서 이제 그 교집합 기호죠. 이제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수혜나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모디 총리가 이번에 그 미국을 방문했죠. 그 이후에 발표된 양국 간 협력 내용인데요. 이제 주요 분야는 첫 번째가 이제 그 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저도 사실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소위 이제 그 양자역학이라는 부분, 양자기술이라는 부분에 뭐 퀀텀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방에 관한 이제 부분입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하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좀 관련돼 있지 않나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반도체 공급망에 이제 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우주항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세대 통신 5G에 있어서 뭐 6G 이쪽에 이제 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친환경입니다. 일단 요 분야가 지금 미국과 인도가 주로 이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 자국의 이제 정책적인 이제 부분입니다. 밑에 차트는 이제 인도의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는 쪽에 있어서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좀 많이 정부가 좀 주도해서 이제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뭐 IT 부품,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좀 알려져 있죠. 인도가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지금 인도의 이슈 중에 하나는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입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 소위 이제 우리 뭐 산업 분류로 보면 이제 유틸리티 뭐 이런 쪽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많이 이제 최근에 22년하고 23년에 이제 얘기가 나온 곳이 에너지 관련된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린 수소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인도의 강점 분야 중 하나인 IT 하드웨어 쪽이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인도의 이제 그 교집합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수출이 많이 하는 게 방산,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K9 자주포 뭐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제조업, 그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투자. 인도의 이제 그 고부가 가치 기반 시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참여가 한국과 인도의 좀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강물 자원에 관한 이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크게 뭐 과거로부터 해서 보자면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죠. 뭐 석유만 놓고 봐도 이제 이거의 과거의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특히 뭐 배터리 이런 쪽에 관련해서 니켈과 이제 리튬이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주요 관련된 공급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니켈은 그렇고요. 리튬은 주로 중남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자원이 한정적인 데 비해서 수요, 주요 선진국들에 대한 수요 이제 이 부분들이 또 하나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강물 자원에 관한 부분은 또 중국을 빠질 수 없죠. 이제 보면 중국도 아시다시피 많은 자원이 있고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안보와 또 패권 경쟁 관점에서도 좀 중요한 이제 분야입니다. 최근에 뭐 중국의 또 흑연 관련 이슈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런 또 중국이 너무 이쪽을 지배력이 강화되면 미국과 관련된 이제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는 또 공급망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계속 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뭐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자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원자재라고 해서 뭐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도 지금 이제 발발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도 주요 경제권이 관련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원자재나 관련이 없는 지역이었다면 사실 조금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시장과 경제에서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분쟁이라는 거 이런 그 주요 원자재와 관련된 지역에서 동시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자재의 공급에 대해서 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제 있지만 ESG로 전환은 분명히 필요하고 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신흥국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존의 화석연료 소비가 그렇게 빨리 못 줄인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산업과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에너지 사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고 해서 친환경 분야 정책으로 지금 좀 이렇게 주도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해서는 뭐 여러 업종이 있지만은 일단 풍력하고 원전 쪽이 우리 산업에는 좀 관련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구분을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핵심 전략 품목 그리고 향후 이제 유망 시장 품목 핵심 전략 품목에는 이제 원전 설비가 이제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망 시장 품목에는 이제 해상 풍력 이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속 추격 품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주요 이제 수출 관련된 이제 산업을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고요. 관련해서 뭐 정책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의 예산안에서 보면은 이제 올해에서 이제 내년 예산안이죠. 원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정액이 되고 있고 원전의 분야에 대해서는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은 해상 풍력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원자재 이제 관련된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국내에 좀 관련된 산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 투자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소위 캐펙스에서 이제 R&D로 좀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크다라기보다는 또 단편적으로 잘라놓고 보면 뭐 그랬던 시절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조금은 약간 그 거대 담론처럼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이제 그 다파라고 있는데요. 이게 앞에 이제 국방부 산하다 보니까 조금 뭐 국방과 관련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요 기관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전신이 저 D를 뺀 이제 어드밴스드 리서치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관이 전 세계 IT 기술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뭐 원조격이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이는 게 이 기관이 그 인터넷의 전신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도 이제 있고요. 뭐 소위 그 SNS나 이런 밈에서 약간 젊은 MZ 분들은 뭐 여기가 뭐 소위 뭐 외계인을 뭐 이렇게 잡아다 놓고 고문해서 무슨 기술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혁신적인 그런 기술. 뭐 일단 그 뭐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주도할 이제 이런 쪽을 좀 연구하고 이제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가 트럼프 정부 이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것은 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더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고 한 이제 내용일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이제 뭐 민간 기업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죠 이제 보면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주 항공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이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이제 다파처럼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앞에 K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주산업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뭐 핵심 인프라 구축에 지난해에는 없다가 그러니까 지난해에서 올해 예산안에 없다가 이제 올해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소위 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이 또 논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좀 또 관련해서 협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로봇입니다. 로봇은 일단 뭐 그 산업의 모멘텀 변화가 뭐 첫 번째는 매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고 하고 또 이제 노동력 대체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거기서 기업의 투자입니다. 뭐 소위 주요 대기업들이 관련된 이제 로봇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주요 이제 이슈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정부의 이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이 6가지가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떤 산업은 이미 우리가 소위 잘하고 있고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은 앞으로 좀 더 기대되고 좀 더 이제 그런 산업인데 이 중에서 로봇이 아마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보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더 이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는 정책을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이제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나라의 리스크 우려 중에 하나가 뭐 가계부채 이런 부분도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낮은 출산율과 이로 인해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임금이 올라서 노동력 대체 측면도 있지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 그 산업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도 이런 쪽에서 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경제 구조재편의 시대의 다양한 분야들을 잘 들어봤고요. 또 우주 항공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로봇 분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포럼의 모든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포럼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신 네 분의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의 말씀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023 딜사이트 창립기념 경영 전략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